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하늘쌤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핵심 문제 지문만 쏙쏙 골라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표준 서비스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요, 대상자에게 스킨십을 하게 되는 활동입니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 돕기가 포함되고요. 다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뭐 하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주변 정리정돈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음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요. 외출 시 동행과 일상 업무 대행이 포함됩니다. 정서 지원 서비스는요. 말벗, 격려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 책 읽어주는 것, 편지 대필, 구두 의사 전달, 편지 및 신문 전달, 콜벨 대처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방문 목욕 서비스는 방문 목욕이 포함되고요.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는 행동변화 대처가 포함됩니다. 응급 서비스는요, 응급상황 대처가 포함되고요. 시설환경관리 서비스는 침구, 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 관리가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요,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와 간호처치 서비스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양보호 서비스 유형별 대처 방안 사례 모음인데요.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이 높은데도 대상자와 가족이 목욕을 희망한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혈압이 높을 때는요,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설명하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요양보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매번 목욕을 하겠다고 알몸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죠? 이건 성희롱입니다. 시각적인 성희롱에 속해요. 그렇지만 당황하지 않고 금일 목욕 서비스가 없음을 설명하고요. 옷을 입도록 단호하게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기저귀를 사고 있을 때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부에 습진이나 발진 등 이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기저귀 착용이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손톱을 짧게 깎아주고 손을 자주 씻겨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변비인 대상자가 관장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관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장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요. 의료진과 상의해야 됩니다. 또는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부를 배꼽 주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요, 요양 서비스는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만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몇 가지 더 볼까요? 냉장고 안에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을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상자의 허락 없이 식품을 처분하지 않고요. 가족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대상자와 함께 냉장고 내부를 정리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고액과 관련된 은행 업무를 맡겨서 부담이 되는 경우에 그때는요, 가능한 한 대상자나 가족과 함께 동반하도록 하고요. 동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가족에게 알리고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대상자가 서비스 시간 이외에 자주 전화하여 이런저런 푸념을 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상황을 파악한 후에 서비스 시간 외에는 통화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몸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요. 이거는 육체적인 성희롱이 됩니다. 그래서 몸을 만지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해주셔야 되고요. 계속할 경우에 가족과 관리 책임자에게 알리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요. 대상자가 아들과 며느리 이야기, 집안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야기를 들어주는데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가족관계에 깊이 관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 대상자의 이야기를 수용하고 들어줄 수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을 보도록 할게요. 대상자의 성격이나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요,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확인해서 특별히 대상자가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되고요. 대상자가 가능한 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또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에 대상자가 동의하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만약에 대상자가 인지 저하가 있다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또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겠고요.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모든 서비스는요, 대상자에게만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게 되거나 의료적인 진단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또 대상자나 대상자 가족과 의견이 상충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때는요,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대상자를 부축하여 동행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부상을 입거나 또는 목욕물의 온도 조절 실패로 인해서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장과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병원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1번이 즉시 병원으로 옮긴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설장과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부작용도 줄일 수 있고 신속하게 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 관리, 투약, 경구약 및 외용약은 제외되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의료 행위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요양보호사가 가능한 업무는요. 혈압약, 안약, 안연고, 귀약, 대상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상비약품, 응급사항 시 비상약품 사용, 욕창 예방 등은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됩니다. 또 응급 상황 발생 시에 응급처치를 하고요.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을 때는요.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기면 됩니다. 또 치매 대상자 서비스 제공 시에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와 의논해서 처리하시는 게 좋고요. 인지 능력이 없는 대상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는 숙련된 수발자이죠. 그래서 숙련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보 전달자입니다.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인 정보를 가족이나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 의료진에게 전달해야 되고요. 이들의 지시사항을 또 대상자와 가족에게 전달하는 정보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다음은 관찰자입니다. 신체 변화와 투약 여부, 또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해 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말벗과 상담자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해서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인 안위를 도모하는 것, 그것이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다섯 번째는 동기 유발자의 역할인데요.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동기를 유발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서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는 거죠.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것, 그게 바로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자, 다음은 3장 인권과 직업윤리입니다. 재가노인의 인권보호와 시설생활노인의 인권보호가 있는데요.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것은 시설생활노인의 인권보호입니다. 그래서 입소 전 단계에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요. 또 입소 계약 단계에는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이제 생활 단계인데요. 첫 번째,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이 서비스 변경 요청할 때 그 의사를 반영해야 되고요. 시설 내 모든 서비스의 내용이 사전에 설명이 되어야 되고 자유 선택에 의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또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노인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거나 늦어질 때는 이것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안락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요. 휠체어, 안전바 설치 등 저하된 신체 기능을 고려한 주거 환경을 제공받아야 되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면서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안전을 위해서 소방기구, 비상연락장치, 비상벨 등을 설치해서요,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문제 사례 볼까요? 송씨 할아버지는 입소 전에 가정에서 침대 생활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시설에서는 무조건 매트리스를 깔고 자래요. 그러다 보니까 잠이 쉽게 들지 않고 자고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다고 투덜거립니다. 이것은 어떤 권리가 침해받았냐면요. 집에서와 같은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침해받은 겁니다. 다음은요,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동의를 구해야 되고요.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보에 관한 비밀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노출해서는 안 되고요. 개인적 사생활이 농담이나 흠칫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 정보통신기기 사용, 우편물 수발신에 있어서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 사례 한번 볼까요? 나씨 할머니는 외부에서 시설 방문을 왔다면서 자기들 맘대로 사진을 찍거나 방에 불쑥불쑥 들어와 구경하고 나가는 것을 보면 매우 불쾌하십니다. 동의하지 않고 사진을 찍었죠.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개인 휴대전화나 방에도 전화가 없어서 자녀들과 연락을 할 수 없어서 늘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가 침해받은 겁니다. 다음은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으세요. 그래서 돌봄 과정에서 노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받은 경우에 회복과 구제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설장과 종사자는요, 인권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또한 입소 노인에게도 인권 교육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어르신들이 존엄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면회나 전화를 통해서 노인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또 노인의 상태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됩니다. 또 노인, 가족, 시설장, 종사자는요, 상호 존경과 예의를 대하고요. 시설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사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억제대를 사용해서 묶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다음 6번째는요,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종교, 신분, 경제력, 장애 등 신체 조건 및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고요. 학대하면 안 되고요. 노인의 의사에 반해서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음 7번째는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영양급식을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되고요. 그리고 노인의 잔존 능력을 유지하고 기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체 근육 재활 및 밀착 돌봄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 훈련과 교육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서 서비스 능력을 제고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모든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노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 사례 한번 읽어보시면요.
시설에서 봉사자가 왔는데 가장 값싼 파마약으로 파마를 해가지고 어르신의 머릿결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당한 겁니다. 다음 8번째는요.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인데요. 시설 내 자발적인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하는데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이나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되고 노인의 정체적 이념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투표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 사례 보시면 남들은 단풍 구경 가고 꽃 구경 가는데 나는 갈 수가 없어. 문화생활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러한 것들은 정치, 문화, 종교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침해받은 겁니다. 다음 9번째는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사물함을 제공해야 되고요. 노인의 금전 및 물품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권리는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후원금을 강요하거나 개인 재산을 기부한 것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10번째는요.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인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반영해서요.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은 존중되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11번째,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보호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건의함과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마련해야 되고요. 고충 처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 문제의식 한번 볼까요? 박 씨 할머니는요, 외출이나 병원 진료가 있는 경우에 식사 시간이 지나 시설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마다 식은 반찬을 드셔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조정하거나 개인적으로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유별나게 구는 것 같아서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다고 하시죠. 이때는 어떠한 권리가 침해받은 겁니까? 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침해받은 겁니다. 자, 이제 시설에서요, 퇴소 단계입니다. 퇴소 단계에서도 권리가 있는데요.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도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가족들에게 입원이나 전원을 권유하였는데 어르신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전원시켰다. 그러면 어떠한 권리가 침해받은 거냐면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가 침해받은 겁니다. 선생님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화이팅!